재건축 되면 어떡하지? 나 쫓겨나는 건가? 이런 생각보다는 재건축 되면 팔면 돼요. 네. 내가 분담금 안 된다? 팔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 미리 정해지지 않은 걸로 걱정하지 마시고 집값 하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 확률적으로 높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무직이지만 모은 돈으로 2개월 안에 내 집 마련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고요. 급변성실 근검 절약이 최고의 가치였던 40대 중반 싱글녀. 암 진단 후 무직이지만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하고 싶어서 구해주 월부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급변성실 근검 전략. 네, 2026년에 웬 38년도 라떼 얘기냐고요. 82년도에 태어난 전 아파서 쓰러져도 등교, 출근은 꼭 해야 했던 이런 구닥다리 가치 덕분에 성공은 못했어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겪고 있는 지금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혜를 빌려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천에서 30년 넘게 살았고요. 20대 후반에 독립해서 혼자 산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10년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호르몬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쉬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맞는 난소 주사를 3년간 계획하고 있으며 매일 먹는 호르몬 차단약은 10년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전세가 7월 초 만기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기도 했고 사실 직장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던 거라 퇴사한 지금 굳이 이 지역에 거주할 이유가 없어 병원 다니기 좀 더 편리하고 친구들이 있는 서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어릴 때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성실한 노동자이셨던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 오빠, 저 네 식구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것 같은 주택에 새빵살이였죠. 5살부터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시게 되어 종종 친척집에 맡겨져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7살쯤에는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온 가족이 한 집에 모여 화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제가 12살에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어요. IMF가 오고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져 고등학교 때는 정부 지원으로 버텼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받고 교복은 중고로 물려입고 바우처로 무상급식을 먹고 문제집은 교무실서 복사해서 쓰고 짬짬이 알바도 하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때가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담임선생님이 취업이 잘 된다며 당시 간호학과, 약학과, 교대를 추천해 주셨지만 가난해도 꿈 많던 소녀는 의상학과, 사진과, 시각 디자인과를 가고 싶었고 입시무술을 하지 못해 실기 없이 수능 100%로 갈 수 있는 의류학과를 선택해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은 400에서 500만 원으로 지금과 비교해도 비쌌고 실기 수업에 드는 재료비와 과제 전, 졸작에 드는 비용도 어마어마해서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알바를 3탕씩 뛰었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었던 의상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 당시에는 유럽 배낭여행과 어학연수가 대학생의 필수 덕목이었는데 이를 위해 휴학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그때는 8에서 9%로 높았고 등록금이 매 학기마다 가파르게 인상되어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는 게 생존의 길이었던 저는 4학년 때 동기들 중 빠르게 취업을 하였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초중고 12년간 개근했던 저의 근면성실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면접관이 휴학 한 번도 안 해보고 배낭여행 한 번 안 다녀온 걸 보고 경험 부족으로 평가하신 걸 알게 됐거든요. 아마 지금의 개근거지 같은 거겠네요. 그분은 인턴 평가 때 저의 열심은 몸에 밴 전전긍긍일 뿐 왜 멀리 보지 못하냐고 충고를 해주셨죠. 그때는 제 가치가 처음으로 부정당해 너무 힘들었는데 나이 먹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처럼 생활에 조급해 돈만 쫓지 마시고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패션 쪽은 도제식 교육 개념과 열정페이가 당연하던 시절이어서 당시 월급은 30만 원이었고 1년 차에도 88만 원이었으며 대기업에서 공채를 진행하지 않을 때였어요. 주 6일제에 잦은 철야 근무, 일요일도 매장이나 물류센터 지원을 나가야 했죠. 고달픈 스케줄과 적은 월급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면역질환과 디스크 등 건강이 망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엔 너무 박봉이라 일반 사무직으로 이직하여 10년간 근무를 했어요. 사무직은 일찍 퇴근하고 주말도 있어서 알바를 병행하며 빠르게 대출을 갚았습니다. 이때 저는 아버지 집에서 독립하였고 옥탑방 월세에서 시작해 분리형 원룸 전세를 거쳐 투룸, 다가구 전세로 조금씩 주거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회사에서 저를 기다려줄 여력이 없어
퇴사 후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퇴사하기 전까지 이직할 때도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 없이 일하였고 늘 도시락을 싸서 다니며 업무 이외에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본 적도 없고 옷은 직접 수선해가며 10년, 20년 입으며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로만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빚없는 여자가 제 최고의 자랑거리였는데 20년대 초 부동산 불장의 벼락거지라 불리며 두 번째로 제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항암에 후유증인지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집중력은 15분을 넘기기 어렵고 2시간 정도 움직이면 방전이 돼서 2시간 정도 누워있기를 반복합니다. 다행히 실업급여를 4월까지 받아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생활비와 의료보험 때문에 간단한 알바를 하며 1, 2년을 지낼 생각이에요. 아프고 나니 노후에 더 아플 텐데 집도 없이 병원비도 없이 고생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전략으로만 모은 제 자산이 더 귀하게 느껴져요. 안락한 주거가 확보돼야 느리더라도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 많이 오를 수 있는 집보다는 하락하지 않을 집을 고르고 싶습니다. 만약 전이나 재발로 다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병원비가 필요하기에 현금화하기 좋은 아파트를 찾고 싶어요. 어떤 친구는 아파트 포기하고 빌라라도 서울로 들어오는 게 대지 지분이 있으니 자산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금액이 적으니 전세 한 번 더 살고 재취업해서 대출 받아서 그때 매매하는 게 어떻겠냐고 합니다. 체력이 딸리니 시간이 있어도 검색도 임장도 쉽지 않은데 갱년기라 감정이 앞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부디 저에게 지혜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사연이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 거주 중이시고요. 전세 보증금, 그리고 주식, 현금, 연금 지금 전부 다 합치면은 4억 5천 정도 있으시고요. 대출은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순수 현금 정말 근로소득으로 4억 5천을 모으셨어요. 그 안에서 학자금 대출도 갚으셨고, 그리고 병원비도 지금 다 감당을 하고 계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생활비도 지금 보험료 빼고 거의 80만 원으로 지금 한 달에 사세요. 식비 뭐 모든 생활비가 지금 100만 원, 보험료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로 쓰고 계시고, 지금은 현재는 지금 소득이 없는 상황이십니다. 왜냐면 지금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소득이 없으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지금 마이너스 100만 원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죠. 지금 자본은 적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그렇죠. 내 집 마련하기에는 이 4억으로, 그렇다고 지금 추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에는 향후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그 건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없는 그런 건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최소화해서 그럼 이 돈으로만 내 집 마련을 하자니 그렇게 자본이 또 크지 않게 느껴지죠. 자본은 적고 또 지금 현재 수입은 없는데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올린 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입자 들어오실 분. 이삿날이 6월 29일로 잡혀서 지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앞으로 수입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좀 어려워서 대출보다는 현재 가진 자금에서 내 집 마련하기를 희망하고요. 만약의 경우 전이나 재발 때문에 현금화가 좀 용이하고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아파트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집, 이 지금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 아파트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십니다. 닉네임은 괜찮아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님. 네네. 지금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네. 오늘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제가 지금 갱년기 상태라서 치료 때문에 이제 호르몬 치료랑 난소 치료 그 주사를 맞으면은 강제 폐경이 되면서 이제 갱년기를 겪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가 오니까 막 관절통이랑 이제 뼈 쑤심이 심해갖고 오늘 좀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좀 힘을 드려야겠네요. 어떻게 근데 4억 5천을 모으신 건 이거 순수 정말 근로소득으로 모으신 거예요? 저금으로? 네. 근로소득이랑 소위 말하는 그 예금 풍차 돌리기를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거의 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떠셨어요? 20대 때까지는 당연히 대출 갚느라 됐고요. 그다음에 30대 들어와서는 이제 알바도 조금씩 줄이고 여행도 다니려고 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삶의 질은 높여왔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어떻게 보면 나이만큼 모으셨네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내 집 마련 가능할지 이것도 궁금해 하셨으니까 제가 유디님 또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네. 괜찮아님 안녕하세요. 지금 내 집 마련 생각하고 계신데 불이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럼 직장이 구리 근처셨어요? 직장이 신내동이었어요. 아, 신내동이셨으니까 이제 네. 구리 갈매에서 네. 경춘선 타고 이제 신내역에서 내려서 이제 그쪽으로 출퇴근하시는 거군요. 버스 타실 것 같은데. 출퇴근이 아침에는 버스로 가고, 저녁에는 이제 걸어서 한 50분 정도 거리여갖고, 걸어서 50분? 날이 좋을 때는 걸어 다니고, 와. 네. 너무 대단하시고. 근데 지금 세입자가 계약을 했어요. 6월 29일자로 이제 퇴거가 확정된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집을 사는 것과 또 전월세를 연장하는 것, 아니면 뭐 전월세를 주변에 다시 집을 구하는 선택지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내 집 마련으로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일단 퇴직을 하면서 굳이 이제 갈매동이 살기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가 신축이도 있고, 네. 수입도 없고, 그 다음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것보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기도 했고, 네네. 네, 그래서 금액을 더 줄여서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한 3월 이제 중순쯤에 이제 그런 연락이 와서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상황이 불안한데,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더라도 집이라는 울타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갖고, 네. 3월 말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아, 좋습니다. 너무 잘 지금 너무 잘 선택하셨고요. 지금 6월 29일,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퇴거 요청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마음이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저 오히려 임대인 분의 요청이 지금 괜찮아님한테는 굉장히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좋은 시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사연을 쓸 때 이제 네. 알아봤던 것보다는 네. 다들 조금씩 더 올랐더라고요. 혹시 알아본 지역이 있으세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부천 쪽을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서울에선 멀지만 그래도 환경은 조금 나을 것 같은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도 알아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같은 가격대에서 또 서울은 어떨까 해갖고 이제 상계동도 조금 봤고요. 방화동도 봤는데 방화동은 곳에 또 올라가고 또 이제 가격이 멀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구리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 장정수역 쪽도 조금 보긴 했어요. 아, 네네. 여러 지역을 그래도 많이 알아보셨고, 네. 4억 5천으로 할 수 있는 좀들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요한 기준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많이 오른다거나, 내가 뭐 병원이 가깝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셨을 텐데, 네. 가장 큰 기준이 뭐셨어요? 제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병원비를 또 지출하게 될 경우 현금화가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많이 오를 수 있는 모험보다는 제가 가진 돈이 적다 보니까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좀 하락장이 왔을 때도 방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준으로 찾고 싶은데 워낙 자본이 적다 보니까 이제 가치 있는 물건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좋아요. 저도 4억 5천으로 최대로 괜찮은 물건, 그러니까 최대로 뭐 황금성도 좋고 자산 가치로서 좋은 물건들을 많이 찾아봤고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저는 그 괜찮은님의 집을 선택할 때 이 사연에는 적혀있진 않지만 그래도 7호선 라인 근처에 있는 병원에 다시 다니시는 걸로 제가 네, 알게 되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병원 다니기 편한 곳, 네. 두 번째 평지, 최대한 평지에 가까운 곳. 네. 왜냐면 또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니까 네. 되도록이면 언덕보다는 평지에 가까운 곳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가 자산 가치가 좋은 곳, 많이 오를 곳이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팔기 쉬운 아파트. 왜냐면은 저 이 문구가 되게 마음속에 박혔어요. 만약 전이나 재발로 다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현금화하기 좋은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말이 되게 와닿아서 이 기준으로 많이 알아봤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기준을 반대로 적용을 해요. 많이 오를 곳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팔기 쉬운 아파트, 그리고 뭐 평지에 가깝고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괜찮아님한테는 저는 병원 다니기 좋은 곳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네. 그 중에 하나가 광명이에요. 네. 혹시 광명 가보셨어요?
최근은 아니고요. 네. 네. 광명도, 근데 광명은 제가 접근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네. 그 지금 개발 압력이 좀 센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접근이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광명 내에서도 좀 7호선과 약간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네.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은 7호선을 빠르게 탈 수 있고, 그리고 병원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네. 그게 3억 정도 하거든요. 3억대 중반 정도. 네네. 그리고 20평대고요. 방이 네. 2개예요. 광명을 제가 생각해 봤고, 네. 그 광명이 7호선이 지나가거든요. 뭐 철산역, 뭐 광명사거리역 이런 역들이 지나가는데, 네. 그 역에서 버스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은 구축 아파트가 네.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방 2개고 20평대예요. 근데 네. 그게 3억대 중반 정도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선택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부천이에요. 부천에 그 3억대 혹은 뭐 2억대로도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부천은 이제 7호선이랑 1호선이 지나가고 과정에서 이제 7호선 라인에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7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도로 한번 부천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괜찮은 님도 이 사연을 통해서 솔루션을 받고 있지만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부천에 대해서 좀 알면은 그래도 지금 내 집 마련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천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부천은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따지면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부천에 그 구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원미구가 사람들이 그래도 일개신 도시로서 거주를 원하는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미구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원미구는 크게 상동과 중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동과 중동을 7호선 초록색깔 그 짙은 초록색 라인으로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파랑색 그 1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1호선은 강남권을 한 번에 직결하는 노선이에요. 반면에 1호선은 강남권을 한 번에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뭐 시청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나 구로 쪽이나 시청 쪽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노선이에요. 하지만 강남 직결 노선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1호선보다는 7호선을 조금 더 우위로 선호도가 좀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7호선 라인에서 4억대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부천시청역 밑에 있는 그 미르네 마을이라고 있어요. 네, 미르네 마을에 평대 아파트들이 2억대, 3억대 정도로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천시청역 위쪽에 은하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은하마을도 마찬가지로 3억대 정도로 접근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동 쪽을 보시면은 그 부천에서 가장 학군지로 유명한 지역이 이제 상동이거든요. 그리고 상동에서 이제 아래쪽과 위쪽을 나눌 수 있는데 상동역 아래쪽은 학원가들도 있지만 유흥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상권들이 혼재돼 있는 반면에 상동역 위쪽은 학원가들이 되게 밀집돼 있으면서 뭐 학교들도 굉장히 면학 분위기도 좋고 되게 환경이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 부천에서 아이들을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그 학군으로서 가장 거주하기 좋은 지역을 상동역 위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천에서 상동역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반면에 부천시청역에는 백화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권은 올리브영이나 뭐 화장품이나 약간 맛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동역은 뭐 학령기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거주지로서 선택하는 반면에 부모님들이죠. 부천시청역은 그보다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주로 선택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동역에 비해서 부천시청역 쪽이 거주 비용이 좀 낮습니다. 매매가가 좀 낮다는 거죠. 그 괜찮은님께서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부천시청역 근처에 좀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부천시청역 아래쪽에 미르네 마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부천시청역 위쪽에 은하마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정부에서 작년에 그 선도지구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그 선도지구가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 위주로 신축 아파트로 개발 압력을 강하게 작용시켜줄 그런 아파트 그 마을들을 좀 선정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은하마을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구축이지만 그 정부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은하마을이 뭐 지금 당장은 좀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기는 좀 쉽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아파트, 부천에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재건축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게 자산 가치로서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황금성이 좋고, 그리고 나중에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 좀 빨리
빨리 팔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좀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는 은하마을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도지구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거는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그 과정 속에서는 괜찮아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또 추가 분담금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는 미리의 마을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두 아파트, 두 마을 중에 하나를 선택했으면 좋겠고 지금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좀 어떤 선택지가 좀 끌리세요? 제가 여기를 가봤을 때 은하마을은 그 선도지구가 선정이 돼서 그런지 네. 그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가격도 미리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고 지금 당장 말씀하신 대로 살기 좋은 거는 미리네 마을 같기는 하거든요. 여기는 복도에도 샤시가 돼 있는데 은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복도에 샤시가 안 돼 있어서 네네. 그 단열도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은하마을에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전용 37이나 39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 또 동향이 있는데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아, 네네. 이해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결정 요소가 많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고 그에 반해서 좀 덜 중요한 게 뭔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때는 변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해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예시를 들면은. 지하철 위치, 학교 위치 이런 거요? 아, 그쵸. 한마디로 땅이에요, 땅. 그 아파트가 딛고 있는 땅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 중에 뭐 동향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동층향도 있을 수 있죠. 반면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인테리어, 네. 뭐 샤시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아파트를 네네. 선정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두 단지가 네. 7호선역으로 접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네. 미리네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옆에 네. 그 공원이 있어서 네. 시야 간섭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영향이 없나요? 영향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숲이 있냐, 공원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한강도 그렇고 이런 공원도 그렇고 이게 자연적인 요소를 같이 품고 있는 지역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부천시청역 아래쪽에 부천공원이 있는데 미리네 마을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 측면으로도 미리네 마을이 조금 더 선호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가격 흐름으로 봤을 때도 미리네 마을이 은하마을보다 조금 더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은하마을이 최근에 선도지구가 지정되면서 네. 사람들이 좀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분담금이나 이런 요소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괜찮아님께서는 좀 자금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지금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안정적인 아파트는 저는 미리네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그 미리네 마을 안에서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떠세요? 제가 뭐 재건축 이슈로 재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관심보다 이게 재건축이 막상 진행되긴 물론 바로 이렇게 시간이 한 10년 뭐 이렇게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네. 그 사이에 이 분담금을 알아봤을 때 보통 4, 5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대출해서라도 이런 거를 분담하고 새 아파트가 되는데도 들어가서 보유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은 그런 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차익을 보고 나와서 갈아타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좋아요. 재건축 이슈가 있으면은 나중에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까지 되면 이제 이게 재건축이 될 만하네라는 단계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주 그리고 분양까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분양이 진행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있으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지금 구축 아파트 상태인데 신축으로 지으려면은 일단 부시고 다시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건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 비용을 건설사에서 지금 입주민들한테 징구를 합니다. 소유자들한테 징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이 신축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이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몰릴 때 지금도 은하마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슈가 부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큰 힘이 돼요. 상승폭에. 그러면 그때 내가 팔고 갈아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가 안 붙은 단지에 비해서 재건축 이슈가 붙은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겠죠? 그 시세 차익을 가지고 나중에 또 종잣돈도 모을 수 있고 그 금액으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가 분담금도 안 들고 시세 차익을 얻은 상황에서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괜찮아님께서 선택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정적인 집은 미리네 마을인데요. 네. 나중에 지금의 가치보다 조금 더 상승의 효과로 좀 더 시세 차익 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단지는 은하마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 네. 이슈가 붙었으니까. 사연 적을 때만 해도 네. 미리네 마을에 마음이 더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니까 은하마을 쪽으로 지금 네, 그래서 이거 은하마을을 가보시면 이제 미리네 마을보다는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미리네 마을은 뭐 공원도 있고 바로 옆에 상권도 좋고. 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이슈가 붙은 아파트를 보는 게 지금 구축 아파트, 특히 경기도에서 구축 아파트를 볼 때는 좀 중요 요소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리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결정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은하마을이 조금 더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제가 원했던 그 쉽게 거래를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은하마을 쪽으로 마음을 많이 기울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그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네, 어차피 둘 다 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선도지구 재건축이 되면 뭐 막 저도 할 얘기하자면 많을 수 있는데 네. 그냥 지금 우리 은찬아님은 일단 몸부터 챙기세요. 네, 몸부터 챙기시고 미리네든 뭐 은하마을이든 뭐 아니면 뭐 포도마을이든 다 비슷해요. 네, 다 괜찮아요. 잘 선택하시고 다만 은하마을 하실 때는 재건축 되면 어떡하지? 나 쫓겨나는 건가? 이런 생각보다는 재건축 되면 팔면 돼요. 네. 내가 분담금 안 된다?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미리 정해지지 않은 걸로 걱정하지 마시고 네네. 일단은 거주하실 수 있는데 빨리 찾으세요. 일단 6월 달까지 또 집을 마련하셔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뭐 집값 하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보기에 확률적으로 높진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천은 그냥 멀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냥 중심부에 서울에서 멀고가 아니고 네. 가까운 서울이 강서구잖아요. 네. 진짜 서울 센터는 이제 일자리가 많은 강남 지역이거든요. 근데 강남이 아무래도 좀 머니까 네, 그러니까 가까운 곳부터 거주용 부동산 수요들이 몰리면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유디님 말은 이제 부천이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는 거는 별로여서가 아니고 순서가 아닌 것 같다. 아직 안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얘기 나누시면서. 제가 막연하게 갖고 있던 불안감들이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많이 해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라이브 연결하기 전에 그 사전 인터뷰를 피디님이랑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피디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그 위로가 됐어요. 아, 그 네네. 노라노 디자이너가 그 최근에 인터뷰했다고 한 얘기인데 견뎌온 시간만큼 각자의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 한 살 차이세요. 네. 제가 81년생이거든요. 네. 01학번이세요? 네. 00학번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사실 사연 이렇게 코코님이 너무 잘 읽더라고. 네, 그래갖고 그냥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제가 자라오는 시절이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눈물도 나고 왜냐면 저도 이제 어릴 때 좀 빡빡했어가지고
이제 지금이야 뭐 저도 40대 중반이 됐고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시절 생각을 별로 할 일이 없었는데 제가 10대 때, 20대 때 저도 학자금 대출 받아서 전전긍긍 하던 거 뭐 장학금 못 받으면 이제 학교 못 가는 상황에 이제 상황 되거나 했을 때 되게 힘든 마음이 들었던 거. 88만 원 세대 저희 취업 힘들었잖아요. 저희도 네. IMF 때 친구들 막 다 전학 가고 막 이러고. 네.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과거를 떠올리면서 눈물이 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시절에 그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 막 슬퍼했던 그 일들 이런 것들 뭐 세대마다 다 있겠죠. 뭐 저희 네. 후배 세대들은 국가적으로 재난이 있었던 것들을 떠올리면은 속상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세대마다 지나왔던 그 이벤트들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밝을까 걱정이 됐던 거는 이분이 혼자이라는 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이분이 혼자서 본인의 그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내 집 마련부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이 상황이 그게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PD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네, 코코드림입니다. 제가 언니네요. 저는 79년생 07학번. 제가 부천이 되게 자주 갑니다. 뭐 좀 물건도 있기도 하지만 좀 가끔 가요. 그래서 친구 많으세요? 아니요. 많지가 않아서 더 소중합니다. 아, 그래요. 언니들 많이 알아요? 아니요. 언니는 없고 다 또래예요. 아, 언니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럼 제가 언니 해줄게요. 제가 부천에 갈 일이 있어요. 네. 네, 부천에 제가 5월 달에 갈 일이 있는데, 네. 네, 제가 5월 달에 부천에 가면 한번 제가 맛있는 거, 고기랑도 드실 수는 있죠? 직화구이는 안 되고 쌀만 예, 그럼 뭐, 그 수육?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괜찮나요? 네네. 좋아요. 그럼 제가 5월 달에 한번 연락을 해서, 우리 부천 시청역 쪽에 식당 많거든요. 신중동역 쪽에도 많으니까 저랑 수육 한번, 수육 한번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연락처 저장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으면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막 차단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제가 5월 달에 우리 한번 날 잡아서 중앙공원도 한번 걷고, 수육 먹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5월 달에 만납시다.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